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지난달 광주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시책을 모은 종합 안내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광주 청년 교통수당에서부터 청년들의 저축을 돕는 청년 13 통장 드림 사업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광주의 청년 정책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광주 청년 드림 은행입니다. 빚이 있는 청년들의 돌파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광주 청년 드림은행의 주세연 센터장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광주 청년 드림은행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광주 청년 드림은행은요,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으로요, 돈과 빚으로 고민하는 청년분들께 1:1 재무 상담과 신용 회복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궁금증, 재무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채무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한 번도 학교에서 빚이 무엇인지, 금융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 관련한 경제 지식들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청년들이 마주한 사회 문제나 여러 고민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연사들을 모셔서 또 강연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빚이 있는 청년들에게 돌파구가 되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2018년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느 정도의 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겁니까? 매년 250여 분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와 주시고요. 네. 그중에 100명씩 2018년과 19년 모두 100명씩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대부분 부채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만요. 네. 한 40% 정도는 돈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지금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네. 금융과 관련된 은행이란 이름이 있지만 사적 금융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은행이란 이름 때문에 많이들 전화 주셔서 대출 되냐고 물어보세요. 네. 네, 특히 청년분들 이제 대출 받기 어려우시니까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일반적인 은행처럼 대출을 하거나 입출금을 하는 은행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광역시의 광주 청년금융복지지원사업이라는 이 청년 정책을요,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가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담과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드림은행이라는 이름을 이제 부여했던 거는 돈 문제를 해결하면 청년들이 시간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은행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제도들이 네. 광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전국적으로 유일한데요. 이제 타 지자체에도 학자금 이자 지원이나 재무 상담과 같이 단편적으로는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전반을 살피고 금융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정책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앞서서 이제 채무 상담, 또 재무 상담 이렇게 나눠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 상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집니까? 저희는 1시간 반씩 2번 만나 뵙고 있어요. 1차 상담 때는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상담입니다. 네. 단순히 수입, 지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곳에 살고 계신지, 누구와 만나고 계신지 등등 종합적으로 이제 여쭙고요. 네. 1차 상담 이후에 2차 상담 때 상담사가 제안서를 제공드립니다. 2차 상담 때는 1차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뿐만 아니라 생애 설계, 종합적인 생애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무 계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광주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부채 상태라든지 이런 재무 상태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7년에 광주시가 광주 지역의 청년 부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10명 중 3명이 부채가 있고요. 평균 부채 2,500만 원입니다. 오. 네, 적지 않죠. 네. 또 부채가 있는 청년들만 했을 때는 4천만 원 가량으로 되게 더 올라가는군요. 규모가 커지는데요. 광주 지역 광주 청년들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가량인 걸 감안한다면 연봉의 전체 혹은 2배 가량의 청년 부채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월에 이제 미혼 청년들의 월 상환금도 월에 40만 원 정도로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네. 네. 미혼 청년들 평균 생활비가 101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그렇다면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이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빚이 많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청년들의 부채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보통 청년 부채 하면 학자금 부채를 많이 떠올리세요. 네. 네, 당연히 이제 대학 가는 인구도 높고 학자금 규모도 커서 그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요. 언론에서 주로 학자금 부채가 청년 부채로 표현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채 대출을 하는 이유 중에 3분의 1만이 학자금 대출이고요. 네, 나머지는 생활비로 인한 네. 혹은 기타의 이유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청년 부채 하면 학자금 부채를 보통 떠올리시지만 그 밖에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생활비를 위해서 부채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부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대부분이 좀 악성 부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광주 청년들 계층별 실태 조사를 통하면 광주 청년들이 구직 기간이 12.7개월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느라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이 취업 준비를 도우실 수 있다면 걱정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는 청년들은 주거비부터 보증금부터 월세, 생활비, 식비, 학원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취업 준비 상태부터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많이 겪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월에 40만 원씩 나오는 생활비 부채를 상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월세 비용도 뭐 35만 원 하다 보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어떤 충격들을 받으셨을 때요. 예를 들면 실직을 하거나 가족분들이 아프시거나 할 때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비상금이 또 없으십니다. 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도 4명 중 1명은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다. 비상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고요. 비상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월 지출에 조금 상회하는 수준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오롯이 대출로 메꿔지게 되는 이 구조들도 청년 부채의 한 몫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가족 부채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나 신용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대출로 부모의 대출을 막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부채의 대물림, 대출의 대물림 이렇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또 일자리가 불안정함에 있어서 부채가 또 발생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로 본인의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차를 유지해야 되는 영업직이나 혹은 지입차와 같은 그 배달기사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본인의 처음 차량 유지를 위한 대출들이 발생하지만 수입이 이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인 상태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이 청년 부채가 문제인 이유가 악성 부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이 보통 신용등급이 4, 5등급에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신용 거래도 내역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 쉽지 않으세요. 그렇기도 하고 또 불안정한 일자리, 또 월급을 증빙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분들이 또 많으셔서 이분들이 1금융권에서는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이나 대출 같은 대부업체와 같은 곳들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들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높고 추심 강도가 셉니다. 법정 최고 이율이 24%인데 이곳들은 거의 17%에서 24% 최고금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월 상환의 부담들이 높으세요. 제가 엊그제 만나뵌 분도 월에 22만 원을 상환한다고 한다면 11만 원이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가 11만 원이요? 네,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 부채를 빌리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고요. 또 내가 300만 원만 필요한데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업체들에서는 최소 500만 원이 되어야 빌려줄 수 있다. 최소로. 네, 그러니까 과다 대출을 종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계속 부채가 이제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이 안 좋은 그런 대출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 모바일로 많이 대출을 하세요. 비대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본인이 그 계약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작은 화면으로는 읽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또 일부는 금융 소비자에게 이 어떤 책임들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빌려주는 사람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설명하고 어떠한 조건인지 안내를 해야 하는데 모바일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250여 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그중에 10%가 불법금융 대출의 피해자로도 나타났습니다. 10%? 네, 10%요. 부채 문제를 겪는 분들로 한정해서 통계를 내면 20% 정도로 정말 적지 않은데요. 불법금융 피해라고 한다면 뭐 보이스피싱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작업대출과 내구재 대출을 의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작업 대출이요? 네. 작업 대출이라는 거는요. 조건이 되지 않는 분을 서류상을 조작해서 대출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장 취업을 시키는 거죠. 네. 서류상으로. 그렇게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요. 그 브로커 혹은 대출업자가 수수료를 40%까지 받아갑니다. 네, 1,000만 원을 빌리면 40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수수료는 불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그건 또 고스란히 또 빚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제가 400만 원을 주었다 한데 제 명의로는 1,000만 원의 부채가 남는 네. 거라서요. 청년분들께 그대로 불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계속 상환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내구재 대출은 또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이나 안마의자와 같이 렌탈하는 업체 물품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휴대기계를 넘기면 현금으로 한 50만 원, 많이 받아요 50만 원, 적게는 30만 원을 받는데요. 사실 이 청년은 휴대기계 하나를 넘겼지만 휴대폰 하나 값이 요즘 150만 원을 상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계값 150만 원에 소액 결제라던가 고가의 요금제를 쓰게 함으로써 거의 한 사람당 300만 원, 한 대당 300만 원 꼴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한 대만 하진 않거든요. 네. 보통 두세 대 하다 보니까 뭐 빚이 500만 원, 800만 원까지 늘어나기에는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그러실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센터장께서도 28살 이제 네. 청년이신데 네. 센터장님의 지금 재무 상태는 괜찮은 겁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 상담사분들도 재무 관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저는 다행히 빚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뭐 능력이 좋아서 혹은 제가 뭔가 열심히 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타지로 공부를 하러 왔는데 다행히 할머니 댁이 이제 근처에 있어서 주거비가 들지 않는다거나 네. 혹은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의 이제 혜택들을 받으면서 다녔고요.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는 아르바이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는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제도들이 저에게 닿으면서 어떤 부채가 없이 진행되었지만요. 사실 이 그러니까 딱 필요한 시기에 정책들이 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을 때 저도 대출에
쉽게 손을 내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의 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적인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런 청년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또 금융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부채 문제는 사실 결과로서 드러나는데요. 일자리를 잃으면 부채 문제가 발생하고요. 월세가 너무 높아도 부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구조적인 문제라입니다. 네. 네, 부채 정책은 드러난 정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나는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정책들이 금융정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요. 사실 주거나 학자금, 교육 같은 분야에서 복지의 영역으로 대체되어야 할 부분들이 개인의 대출로 메꿔지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광주청년드림은행이 금융적 측면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사회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청년 드림은행에서 그렇다면 이 청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까? 네, 소비 구조를 고민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상담에서는 수익과 지출의 균형뿐만 아니라 생애의 설계를 위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소비 지출을 조정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가계부라던가 통장 시스템 같은 방법들을 안내드립니다. 채무 상담에서는요. 채무 조정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채무 조정 제도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 파산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제도들을 막상 딱 들었을 때 사회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뭔가 내가 신용 유의자가 된다면 되게 사회에 낙오된 사람이라는 인식들을 좀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설득을 많이 드립니다. 네. 네. 부채를 나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상환하시거나 혹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선택지인 만큼 이것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한 선택들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신용을 회복하는 이들에게 가혹한 잣대나 시선보다는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나 이런 혜택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광주 청년드림은행으로 찾아와 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네, 저희는 광주역 앞에 주황색 건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딱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혹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상담 약속 잡아서 상담을 진행해 보신다면 충분히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재무 상담을 통해서 희망을 찾은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족 부채 사례셨는데요. 이제 부모님의 부채를 딸과 아들이 부채를 져서 갚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오랜 기간 본인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셨던 거죠. 그 취업 준비 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까 본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부채를 상환해야 되니까 고민이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 3개월 연체되어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 오셔서 상담 통해서 월 상환금을 낮추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를 드렸고요.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연말에 전화를 주셨어요. 네. 시험에 합격하셨다고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되게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분께는 굉장히 큰 희망이자 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되셨으면 저희가 온 마음으로 바랬는데 되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도 뭐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또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센터장님의 계획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어요. 절반 이상이 는 건데요. 더 많은 청년분들 만나 뵙고 신용회복을 지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정책이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 지원 사업인데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부채를 오랫동안 연체하신 분들이 다시 신용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초입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타 지자체와 다르게 청년드림은행의 상담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상담 통해서 학자금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외에 가지고 계시는 부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 있으니까요. 빚으로 고민하시고 돈 때문에 마음 아프시다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부채 문제나 돈 문제는 겪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회가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청년 세대는 사회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한 청년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죠.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